행복지수 세계 최상위, 영국보다 높은 1인당 GDP를 자랑하던 나라, 수많은 한국인이 가장 이민 가고 싶어 하는 곳으로 꼽히던 그 나라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침몰하는 배에서 탈출하듯 젊은이들이 조국을 등지고 있습니다. 매년 수만 명의 핵심 인재가 바다 건너로 떠나고 있고 전체 인구 10명 중 1명 이상이 이미 타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전쟁도 없고 분쟁도 없는데 말입니다. 완벽해 보였던 천국의 이면에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뉴질랜드를 떠올리면 누구나 비슷한 이미지를 상상합니다. 끝없는 초원과 양떼, 맑은 하늘과 여유로운 사람들. 그런데 바로 이 완벽함이 아이러니하게도 위기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고립된 선진국이거든요. 남태평양 한가운데 떠 있는 두 개의 섬, 가장 가까운 대륙인 호주와도 2000km나 떨어져 있죠. 서울에서 베이징 거리와 맞먹습니다. 그런데 이 넓은 땅에 사는 인구는 고작 530만 명, 대한민국 수도권 인구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여기서부터 뉴질랜드의 첫 번째 문제가 시작됩니다. 극단적인 불균형이죠. 이 나라는 텅 빈 땅이 아니라 극단적으로 쏠려 있는 나라입니다. 전체 인구의 80%가 북쪽 섬에 몰려 있고 그중 절반 가까이가 오클레드라는 단 하나의 도시에 집중돼 있거든요. 뉴질랜드 전체 인구의 37%가 오클랜드에 산다는 겁니다. 얼마나 심각한 수치인지 실감이 안 나실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수도권 과밀이 심각하다고 하지만 그래도 50% 수준입니다. 그런데 뉴질랜드는 단일 도시의 37%가 몰려 있죠. 수도인 웰링턴은 40만 명, 남쪽 섬 최대 도시인 크라이스트처치는 38만 명 수준에 불과합니다. 오클랜드의 인구 밀집도는 우리나라의 29배, 영국의 16배나 되거든요. 사실상 오클랜드라는 거대 도시 국가와 그 외 텅 빈 땅으로 분열된 셈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그 넓은 땅을 두고 오직 오클랜드로만 향하는 걸까요? 정부는 왜 인구를 분산시키지 못하는 걸까요?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축복이라 불렸던 대자연이 실은 개발을 가로막는 저주였기 때문이죠. 한반도보다 면적이 넓은 남쪽 섬은 사실상 저주받은 땅입니다. 등줄기를 따라 거대한 서던 알프스 산맥이 가로지르고 있거든요. 해발 3,000m가 넘는 봉우리만 18개, 최고봉은 3,700m로 설악산의 2배를 넘습니다. 이런 험준한 산악 지형에는 도시를 지을 수가 없죠. 그럼 산맥이 없는 동쪽 평야는 어떨까요? 이곳은 물이 없습니다. 뉴질랜드는 서쪽 바다에서 불어오는 강력한 항상풍의 영향을 받는데요. 이 수분을 가득 머금은 바람이 서던 알프스라는 거대한 장벽에 부딪혀 산맥 서쪽에는 연간 13m의 물폭탄을 쏟아냅니다. 사람이 살기엔 너무 습한 땅이죠. 반면 이 바람이 모든 수분을 쥐어짜고 산맥을 넘어 동쪽으로 가면 뜨겁고 건조한 바람으로 변합니다. 그 결과 광활한 평야가 있는 남쪽 동부는 연 강수량이 500mm도 안 되는 건조지대가 돼버렸거든요. 결국 모든 인구는 유일한 대안인 북쪽 섬으로 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산악 지형이 적고 기후가 온화한 곳이니까요. 하지만 이 북쪽 섬조차도 경제적 저주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뉴질랜드는 너무 고립돼 있고 인구는 530만 명으로 시장이 너무 작습니다. 현대 경제의 핵심인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가 없죠. 아시아의 거대 공장들이 더 싸고 효율적으로 물건을 만드는데 태평양 한가운데서 만든 공산품이 어떻게 경쟁력을 가지겠습니까? 금융업은 어떨까요? 투자자들이 런던, 뉴욕, 싱가포르나 같은 영어권인 시드니를 놔두고 멀리 떨어진 오클랜드를 선택할 이유가 없습니다. 결국 뉴질랜드가 기댈 수 있는 건 농업뿐이었죠. 하지만 현대 농업은 고도로 기계화돼서 많은 일자리를 만들지 못합니다. 국토의 절반, 즉 사람이 살 수 있는 땅 대부분을 2,700만 마리의 양과 1,000만 마리의 소가 차지하고 있거든요. 지리적으로는 남쪽 섬이, 경제적으로는 북쪽 섬이 한계에 부딪히면서 뉴질랜드는 관광, 농업, 그리고 부동산이라는 기형적인 산업 구조에 의존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뉴질랜드 몰락의 두 번째 단계를 여는 계기가 됐죠. 1973년 뉴질랜드 경제의 생명줄이었던 영국이 유럽 공동체에 가입하면서 전통적인 농산물 수출 시장이 사실상 문을 닫았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였죠. 뉴질랜드 정부는 1980년대 후반 로저노믹스라 불리는 전면적인 경제 자유화를 단행합니다. 농업 중심의 보호무역을 포기한 겁니다. 처음엔 성공하는 듯 보였지만 이 과정에서 제조업이 급격히 붕괴했고 그 빈자리를 부동산업이 차지하기 시작했거든요. 문제는 정부가 의도하지 않게, 아니 어쩌면 의도적으로 부동산 투자를 부추기는 세금 제도를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당시 뉴질랜드에서는 집을 사서 임대를 주면 그 집을 사기 위해 빌린 대출 이자를 본인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집을 팔아서 생긴 양도소득세가 사실상 없었죠. 돈을 버는 가장 쉬운 방법이 일이 아니라 집 사는 게 돼버린 겁니다. 이때 불길에 기름을 부은 건 바로 이웃나라 호주였습니다. 호주에서는 부동산을 살 때 집값의 3% 정도를 인지세로 내야 했거든요. 500만 달러짜리 집을 사려면 1억 2천만 원의 세금을 미리 내야 했죠. 하지만 뉴질랜드는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세금 혜택은 넘쳐났죠.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부유한 호주인들이 자국보다 가치가 낮은 뉴질랜드 달러를 들고 와서 세금 혜택까지 받아가며 뉴질랜드 부동산을 싹쓸이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심지어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부유층들의 투자 이민을 적극 장려하며 외국인들의 부동산 투자를 부추겼거든요.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뉴질랜드 전체 경제 생산의 절반 가까이가 집을 짓고 팔고 빌려주고 담보대출을 해주는 일과 관련되게 됐습니다. 오클랜드의 평균 주택 가격은 일반 가정 연소득의 10배를 넘어섰죠. 10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겨우 집 한 채를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젊은 뉴질랜드인들은 절망했습니다. 좋은 대학을 나오고 의사, 변호사, 엔지니어 같은 전문직에 종사해도 내 집 마련은 불가능한 꿈이 됐거든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부동산 관련 업종이 아닌 이상 집값 상승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었습니다. 경제가 부동산에 완벽하게 인질로 잡힌 겁니다. 집값이 떨어지면 경제 전체가 흔들리는 위험한 구조가 완성됐죠. 정부는 뒤늦게 2018년에야 외국인의 주택 구입을 금지했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그리고 이 구조적 함정은 이 나라의 가장 소중한 자산인 인재들을 밖으로 내모기 시작했거든요. 뉴질랜드의 젊은 전문직들은 냉정한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평생 일해도 집 한 채 갖기 어렵다. 그런데 바다 건너 호주에는 인구가 5배나 많고 훨씬 다양한 기회가 있다. 급여 수준도 높고 승진 기회도 많다. 이들에게는 완벽한 탈출구가 있었습니다. 1983년 체결된 경제관계 협정, 즉 트랜스태즈먼 여행 협정이죠. 이 협정은 단순한 무역 협정이 아니었습니다. 두 나라 국민이 사실상 비자 없이 서로의 나라에서 자유롭게 일하고 거주하고 집을 사고 정부 혜택까지 받을 수 있게 한 사실상의 경제 통합이었거든요. 이 협정이 체결된 순간 뉴질랜드의 미래는 결정됐습니다. 젊고 능력 있는 인재들에게 호주로 가는 길이 활짝 열렸고 뉴질랜드는 이들을 붙잡아둘 그 어떤 경제적 유인도 제공하지 못했죠. 2010년대 들어 매년 4만 명 이상의 뉴질랜드인이 호주로 떠났고 그 절반 이상이 20대에서 30대 고학력 전문직이었습니다. 오클랜드의 한 대형 병원 중환자실에서 5년간 근무한 베테랑 간호사의 사례를 보면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녀의 연봉은 7만 뉴질랜드 달러였지만 직장에서 30분 거리의 소형 아파트 가격은 연봉의 8배가 넘었거든요. 그녀는 결국 시드니로 이주했습니다. 더 높은 급여는 물론 더 큰 병원, 더 나은 경력 발전의 기회가 있었죠. 이런 현상은 모든 분야에서 벌어졌습니다. 뉴질랜드 대학의 컴퓨터 공학과 졸업생 30%가 졸업 2년 이내에 호주로 향했고 오클랜드 대학교 의대의 경우 그 비율이 50%를 넘어섰거든요. 뉴질랜드 정부가 한 명의 의사를 양성하는 데 드는 비용은 약 4억 원입니다. 이 엄청난 투자의 결실을 호주 경제가 고스란히 가져가게 된 셈이죠. 더 기가 막힌 건 회전문 이민 현상입니다. 뉴질랜드는
인력 부족을 메우기 위해 필리핀, 인도, 중국 등에서 간호사, 의사, 엔지니어를 대거 유치했습니다. 2015년부터 5년간 25만 명의 새 이민자가 들어왔죠. 하지만 이들 중 상당수가 뉴질랜드를 호주 이주를 위한 징검다리로 이용했거든요. 중국 출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의 사례가 그렇습니다. 그는 기술 이민으로 뉴질랜드에 정착해 3년 후 시민권을 취득하자마자 멜버른으로 이주했죠. 그의 말에 따르면 뉴질랜드는 아름답지만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성장할 기회가 너무 제한적이었다고 합니다. 호주에선 급여가 30% 더 높고 더 큰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었거든요. 뉴질랜드 시민권을 따면 자동으로 호주 거주권이 나온다는 백도어 루트가 된 겁니다. 결국 뉴질랜드는 젊고 숙련된 자국민이 빠져나간 자리를 상대적으로 경험이 적거나 곧 호주로 떠날 이민자로 채우는 기이한 상황에 빠졌죠. 그리고 그 대가는 텅 빈 뉴질랜드 사회가 감당해야 했습니다. 경험 있는 의료진이 떠나자 응급실 평균 대기 시간은 6시간, 응급수술 대기 시간은 18개월까지 늘어났습니다. 간호사는 8,000명이나 부족하죠. 베테랑 교사들이 떠나면서 수학과 과학 교사 부족이 심각해졌고 일부 학교는 과목을 개설조차 못하는 상황입니다. 젊은이들은 떠나고 오히려 돈 많은 호주 은퇴자들이 뉴질랜드의 환경을 보고 은퇴 이민을 왔거든요. 2010년 13%였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현재 18%를 넘어섰고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늙어가고 있습니다. 의료와 교육 같은 공공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자 남아있던 젊은 가족들마저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라도 호주 이주를 결심하는 완벽한 악순환이 완성됐죠. 뉴질랜드와 비슷한 조건이었던 다른 작은 섬나라들은 어땠을까요? 1980년대 아일랜드는 뉴질랜드와 똑같았습니다. 농업 중심, 인구 400만 명, 젊은이들은 기회를 찾아 영국으로 떠났죠. 하지만 1990년대 아일랜드는 법인세를 12.5%로 파격 인하했습니다. 구글, 애플, 페이스북 등 글로벌 IT 기업들이 유럽 본부를 설치했고 아일랜드는 켈틱 타이거로 부상했거든요. 떠났던 젊은이들이 다시 돌아오는 역이민 현상까지 일어났습니다. 싱가포르는 더 작은 도시 국가였지만 전략적 위치를 활용해 아시아의 금융 허브가 됐습니다. 자국민의 과학기술 교육에 막대하게 투자하는 동시에 전 세계 최고 인재들을 파격적인 조건으로 유치했죠. 이들 나라는 작은 규모를 민첩성이라는 무기로 삼았습니다. 명확한 전략을 갖고 생산적 투자를 유치했거든요. 하지만 뉴질랜드는 호주라는 거대 이웃에게 일방적으로 의존했고 세제 혜택을 부동산 투기에 몰아줘 경제 발전을 방해했습니다. 그렇다면 뉴질랜드에게 정말 희망은 없을까요? 아이러니하게도 2020년 팬데믹이 작은 기회의 창을 열었습니다. 원격 근무가 확산되면서 뉴질랜드의 지리적 고립은 더 이상 약점이 아니게 됐거든요. 실리콘밸리 개발자가 오클랜드에 살면서 미국 회사를 위해 일하는 디지털 노마드들이 유입되기 시작했죠. 로켓랩 같은 뉴질랜드발 우주항공 스타트업이 나스닥에 상장하며 틈새 하이테크 산업의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2023년 출범한 새 정부는 뉴질랜드 인재 귀환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해외 인재들에게 귀국 지원금과 세제 혜택을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클랜드는 디지털 허브로, 웰링턴은 창작 산업으로, 크라이스트 처치는 남극 연구기지로 특화하려는 전략도 세우고 있죠. 하지만 이 모든 노력이 과연 뉴질랜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미 호주에 뿌리를 내린 60만 명의 뉴질랜드인들이 대규모로 돌아올 가능성은 낮습니다. 고령화는 계속되고 사회복지 부담은 늘어가는데 새로운 산업이 부동산 중심 경제를 대체할 만큼 성장하기엔 시간이 부족하거든요. 오늘 우리는 뉴질랜드라는 지상낙원의 민낯을 마주했습니다. 뉴질랜드 사태의 핵심 교훈은 명확합니다. 현재의 성공에 안주하는 순간 쇠퇴는 시작된다는 거죠. 뉴질랜드는 천혜의 자연 환경이라는 축복에 취해 새로운 도전을 회피했습니다. 그 결과 부동산 투기 경제에 의존하게 됐고 결국 가장 소중한 자산인 젊은 인재들을 잃었죠.
이 이야기가 유독 우리 귀에 서늘하게 들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부동산 중심의 기형적 경제 구조, 지방 소멸과 수도권 과밀, 그리고 더 나은 기회를 찾아 해외로 떠나는 청년 인재들. 뉴질랜드가 겪은 문제들은 지금 대한민국이 직면한 위험 신호들과 섬뜩할 정도로 유사합니다. 뉴질랜드의 실패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현재의 안정과 성공에 만족하며 우리가 가진 문제들을 외면할 것인가? 아니면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을 통해 다음 세대를 위한 미래를 준비할 것인가? 스스로의 대자연과 경제 구조라는 덫에 걸려버린 나라. 몰락은 화려한 제국에게만 찾아오는 게 아니었습니다.